거의 엎어지기 직전인 단지들까지 생긴 거예요. 그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돌아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지방들은 굉장히 재건축하기 어려워진 거죠. 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딱히 그렇진 않아요. 돈을 받으면서 새 집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죠. 입주하기 직전에 1억 더 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요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야말로 다른 아파트 시장보다 더 양극화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 집값은 지역에 따라서 많이 오르는 곳이 있고 뭐 적게 오르는 곳이 있고 서울 기준으로는 이제 떨어진 곳은 없으니까 많이 오르거나 적게 오르거나 지방은 조금 떨어지거나 뭐 이런 식의 양극화가 발생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세의 변화 차이를 넘어서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거든요. 공사비도 많이 올랐는데 사람들이 공사비만 올랐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금융비용도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약간 다시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만 금융비용도 많이 부담스러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건비들, 여러 가지 비용들, 모든 물가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던 차이보다 여기는 그 비용들의 영향까지 더해져서 사업이 아예 안 되는 지역들, 아예 사업이 안 되는 단지들, 거의 엎어지기 직전인 단지들까지 생긴 거예요. 어디는 근데 이 집값이 많이 올라간, 주변 집값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증가한 것보다도 더 이익이 증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나아진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역별로 양극화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을 봐도 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이런 서울에서도 좀 좋은 재건축 단지들 그런 곳들은 지금 대출 규제가 된 뭐 8월 이후에도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 수준이고 하지만 서울에서도 뭐 노원구, 도봉구 그다음에 뭐 경기도, 인천 이런 데로 가면은 재건축 단지들이 저점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아주 살짝 오른 수준에 그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방으로 가면은 거의 이제 진행 자체가 스탑된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양극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오른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시작은 그 코로나 시기에 자재값이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 물류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자재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뭐 철근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시멘트 이런 것들의 자재값들이 엄청 폭등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근데 자재값은 사실은 다시 내려왔어요. 원자재 값이란 거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남은 것은 인건비 문제예요. 인건비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물가도 오르고 뭐 성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돈도 풀리고 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이제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기간별 인건비도 올랐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공사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이런 거와 이슈와 상관없이 2번 정도의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그 소위 순살자이라고 하는 자이 그 주차장 붕괴한 그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광주의 아이파크 그 공사 현장에서 이제 위쪽이 무너져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쁜 게 아니고 FM이 된 거예요. 기존에는 좀 빨리빨리 하는 그런 공사 현장의 문화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어떤 규정도 굉장히 빡빡해지고 어떤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기준도 굉장히 FM이 되고 콘크리트를 뭐 얼만큼 굳힌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더 강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공사 기간이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이제 주 52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늦게까지 일을 못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32개월이면 아파트 단지를 다 지었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그 정도의 단지를 40개월 넘게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뭐 한 30% 정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인건비 상승이 지금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자재값, 인건비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금융비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022년에 고금리 쇼크가 왔잖아요. 근데 그때 비용을 이미 차입했던 그런 뭐 조합들, 단지들 이런 데는 그 고금리 쇼크 때의 그 금리 비용을 다 온전히 부담을 해야 됐으니까 굉장히 큰 쇼크가 왔었고, 지금 기준금리가 이번에 인하가 됐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물론 올해 이미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사업자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시공사나 뭐 이런 데서 대여를 해서 사업비를 끌어오는 그런 비용은 여전히 예전만큼 낮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그 부분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죠. 물론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되고 대출금리도 인하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채권금리 인하가 되면은 금융비용 쪽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재값이나 인건비는 떨어지지 않겠지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규제 완화 정책은 많이 했는데요.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많이 했고 비서울은 이제 특별법,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우는 그 특별법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 이게 시장의 효과는 현재까지는 별로 나오진 않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줬거든요. 분명히 좋게 만들어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좋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어떤 비용 증가의 문제,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잘 안 될 만한 부분, 그 다음에 분담금이 너무 올라갈 우려, 이런 우려들이 많이 겹치면서 그런 완화책들이 시장에 탁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완화책과 별개로 상급지들이 가격이 올라간 거고, 상급지가 아닌 곳들은 그런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로 반응은 안 했다. 그래서 분명히 영향을 줄 만한 정책이 풀렸다라고는 생각하지만 현재까지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진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재건축을 하려면은 뭐 얼마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토입 이제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짓는 아파트에서 추가 분담금 뭐 여러 가지 뭐 지분이나 용적률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추가적으로 한 4억은 더 들여야 된다. 뭐 이런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그 주변의 신축, 즉 이 아파트를 재건축했을 적의 기대 가격이 4억 이상은 더 높아야지 재건축을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기대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돌아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계산을 해보면 딱 나오니까요. 이 정도 하려면, 재건축 하려면은 지금의 비용 구조 상황에서는 몇 억은 더 내야 되고, 몇 억을 더 내도 그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고, 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주민들 사이에서 생기면서 아무래도 동의도 좀 적게 되고, 재건축 추진을 좀 하기 어려워지고, 이래서 말씀대로 재건축을 하기 더 어려워진 상황인 게 맞는 지역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지방들은 굉장히 재건축을 하기 어려워진 거죠. 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딱히 그렇진 않아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신축 아파트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집값이 지금 서울 아파트는 올해 꽤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지역별로,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신축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한 것은 서울의 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용 상승보다 집값 상승, 내가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승이 더 커진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은 사실은 맞지 않은 상황이 됐고,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서울 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사실은 좀 앞으로 전망을 보면은 신축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아마 다시 원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제 5층 아파트 정말 저층에 대지집은 많은 재건축을 하면은 돈을 받으면서 새 집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진행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에서도 좀 소도시 이런 데 국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사들이 재건축을 꺼리고 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일단 수주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재건축이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건설사들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뭐 영업이익이나 뭐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재건축뿐이 아니고 모든 수주를 굉장히 깐깐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수주를 안 한다가 아니고 전반적인 수주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 보수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굉장히 업황이 괜찮았을 때의 건설사들은 볼륨을 키우는 많은 공사 현장을 차지해서 소위 마켓 쉐어를 늘리는 그런 어떤 영업 전략을 펼쳤다고 하면은 지금은 무조건 이익이 나는 그런 사업장, 거기서 이익이 나는 조건으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장들이나 어떤 건설 사업장들은 단독 입찰이 되고 옛날에는 경쟁을 해서 출혈 경쟁도 하고 그래서 손실까지 감수를 해서라도 이 랜드마크 단지를 차지를 한다 이런 어떤 기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단지여도 손실은 보지 않는다. 무조건 이익을 확실하게 본다. 보수적인 기조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에도 그런 차원에서는 요새 수주를 잘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재건축 단지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사들의 현재 상황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테크가 어렵다라는 말은 조금 애매한데 아마 그 얘기 자체도 앞서 질문 드린 것처럼 지금 재건축이 사업이 잘 안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 하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 서울에서도 소위 상급지라고 하는 집값이 비싼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사업성 자체로는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고 음마 아파트 같은 곳들은 사실은 내부 문제가 문제지 그런 사업성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좀 일치시키는 그런 문제들,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시키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문제지 몸테크가 어렵다거나 뭐 사업성이 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 비싼 아파트들은 재건축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몸테크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정반대예요. 지금이 몸테크하기가 훨씬 좋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들은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혹은 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에요. 이런 아파트들은 정말로 요새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런 컨디션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정말 낡고 좀 낙후됐거든요. 지하주차장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런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음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옛날부터 재건축이 된다 하다가 지금 미뤄진 상황이고 앞으로 재건축이 계속 추진되고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들은 예를 들면은 선도지구 선정한다고 달리고 있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쩡해요. 멀쩡하고 물론 멀쩡하다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옛날만큼 굉장히 심한 몸테크를 해야 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분당이나 뭐 90년대 초중반 그런 아파트들을 보면은 그래서 옛날보다 오히려 몸테크 난이도가 좀 더 낮아졌다. 이렇게 정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낮다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본인의 이제 성향, 사실 성향이 제일 중요하고요. 정말 몸테크도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꼭 신축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선택이라고 보고요. 재건축을 투자 겸 실거주로 해서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잠깐 몸테크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주라는 걸 할 때까지 쭉 살고 이 오래된 집에 쭉 살았을 적에 공사 완료되고 새 집을 받고 나면은 그 긴 기간 동안 버티고 나면은 분명히 재건축을 사서 버틴 사람이 이익이 더 클 거예요. 신축을 사서 쭉 산 사람보다. 하지만 그만큼의 그 긴 시간 동안의 그 불편함,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의 리스크를 감내를 하고 얻어낸 것이고, 반면 신축에 살면은 신축 아파트 가격도 요새 잘 나가고 잘 오르니까 어느 정도의 상승은 있으면서 편하게 신축의 인프라를 즐기면서 살았지만 한 10년 후에 보니까 그때 재건축 샀으면 돈을 좀 더 벌었겠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뭘 선택할지는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젊은 사람이면 그냥 재건축 하지 말고 편안하게 요새의 신축 인프라를 즐기면서 신축 쪽으로 가시라는 좀 조언을 좀 더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앞서 약간 강하게 말씀드렸던 뭐 지방이나 혹은 지금은 오르지 않은 비서울 수도권, 뭐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중에 좀 외곽지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 가격 레벨 자체가 낮거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우려, 추가 분담금이 너무 크거나 뭐 너무 사업이 길어지거나 엎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이라기보다는 뭐 시세 이런 걸 직접적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수도권 포함해서 비서울 쪽으로 봐도 지금보다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뭐 단기 반등일지라도. 그래서 지금의 가격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요거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인구 감소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해도 단기 반등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적으로 좀 괜찮은 상황이 온 거고요. 서울 상급지 같은 경우는 특히 분양가 상한제도 안 걸리는 이제 마용성급 소위 이제 마포, 성동, 용산 뭐 요급이라고 하는 그런 급들은 이미 좋은 상황이 왔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서울 외곽지 노도강,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 이런 곳들도 앞으로 좀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이제 가능한 시장이 아니고 반드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정말로 정말 넓은 땅을 가진 5층 아파트에 살면서 돈을 환급 받으면서 새 집을 받는 이런 꿈 같은 그런 사업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쨌든 내 돈을 부담을 해가지고 신축으로 다시 지어지는 그런 사업이 될 텐데 그걸 하려면은 반드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고 같은 유사한 입지 내에서도 사업성 검토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재개발도 사업성이나 요 입지에 재개발을 하면은 얼마 정도의 시세가 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하기 위한 공부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야말로 옥을 가릴 수 있으면은 오히려 투자적으로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석을 잘못 집으면은 굉장히 큰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켠에서는 기회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사비가 한 근 2년 정도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공사비의 상승 흐름은 좀 잠잠해졌어요. 계속 오르진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최근에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조합들이 그전에 금융비용을 많이 썼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비뿐이 아니고 다른 비용들 상승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막 공사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추진하는 것들이 아니고 많이 진행해서 이제 막 공사를 하거나 뭐 이주를 하거나 뭐 내년이면 입주하거나 이런 후반기 사업장들을 매수를 해서 수년 후에 내가 신축 입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어떤 비용들이 엄청나게 쓰이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공사비의 인상분으로 인해서 나한테 추가적인 분담금 요구가 오지 않을지 요거를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적에 내가 지금 요 재건축 단지를 사면은 신축 아파트를 뭐 예를 들어서 한 8억에 받는다. 8억 주고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서 샀는데 입주하기 직전에 1억 더 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요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어떤 그 사업장의 자료 같은 것을 주변 부동산이나 아는 조합원 있으면 요청해서 받아보거나 하면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건 물론 공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꼭 그걸 따져봐서 추가 분담금, 내가 입주할 적에 돈을 더 내라라는 그런 리스크가 적은 곳을 반드시 픽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요새 중요한 부분이고 역으로 그것을 굉장히 잘 공부해서 잘 따지면은 입주할 적에 혹은 나중에 청산할 적에 돈을 돌려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사업성 분석, 비용 분석, 뭐 수익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 분담금이 있을 수 있는 단지인지 이런 리스크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리, 시장, 뭐 정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설명들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보시기보다는 입지적으로 본인이 판단하기에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옥석 가리기 잘 하시고 그리고 너무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고점만 피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서 내 집 마련하시고 혹은 뭐 투자를 조금 하실 분들은 투자까지 접근하시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